안녕하세요, 최 팀장입니다. 오늘은 그 채권 추심을 하면서 각 채권별로 그 채권의 소멸시효하고 그 다음에 이제 채권 추심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채권을 그 분류를 할 때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민사채권, 그 다음에 하나는 뭐 상거래채권, 이렇게 이제 크게 분류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그 세부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그 뭐 분류를 해볼 수는 있겠는데, 크게 이제 대분류로는 뭐 민사채권, 뭐 상사채권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민사채권에는 그 통상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보통 이제 대여금 또는 뭐 빌려준 돈, 뭐 개인 간에 뭐 빌려준 돈, 뭐 차용금 뭐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될 수가 있겠고, 뭐 상거래 채권은 뭐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이 상거래상, 예를 들어서 뭐 사업상 발생될 수 있는 채권이 되겠죠. 그 상거래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뭐 물품 대금도 있을 것이고, 뭐 공사 대금도 있을 것이고, 뭐 제조업에서 이제 물건을 뭐 납품한 납품 대금도 있을 것이고, 무슨 용역 대금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그 대금의 종류가 상당히 그 다양합니다. 자, 이랬을 경우에 그 소멸시효라는 게 있습니다. 이 채권에는 소멸시효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소멸시효가 이제 적용이 되는 종류가 이제 채권별로 종류에 따라서 그 상이하게 좀 다릅니다. 무한정 그 채권의 그 시효가 연장이 되는 게 아니라 민사채권이냐 또는 뭐 상사채권이냐에 따라서, 그리고 또 뭐 판결문이 있냐 없냐 유무에 따라서 그 채권의 소멸시효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유의를 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 민사채권 같은 경우에 뭐 판결문이 있을 경우 또는 공정증서, 여기서 공정증서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의한 공정증서를 말합니다. 이럴 경우에 판결문이 있거나 또는 민사채권 중에서 그 공정증서, 즉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의한 공정증서가 있을 경우에는 그때는 이제 소멸시효가 10년에 이제 해당이 됩니다. 그 10년 동안은 소멸시효가 이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 안에는 언제든지 채권 추심을 진행을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상사채권으로 넘어가면은 상거래상 이제 통상적으로 판결문이 없을 경우에는 그 상거래 종류에 따라서 그 보통 통상적으로는 3년의 소멸시효에 해당이 되는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물품 대금이나 공사 대금이나 또는 뭐 제조업에 대해서 납품 대금이라든가 뭐 용역 대금이라든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3년에 해당되는 그 단기 소멸시효에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또 그거보다도 더 짧은 뭐 1년이나 또는 6개월에 해당되는 단기 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 채권에 있어서는 소멸시효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요즘에는 예전하고는 달리 그 소멸시효를 주장을 하는 채무자들도 있기 때문에 이 채권자들께서는 채권의 소멸시효를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어서 이 채권의 소멸시효가 어느 정도의 내 채권이 해당이 되는지, 시효가 다가와 있는지는 않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그 상거래 채권도 원인 서류가 예를 들어서 물품 대금일 경우에 뭐 견적서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잔액 확인서라든가 또는 뭐 그 세금 계산서라든가 이런 이제 원인 서류만 갖추고 있을 경우에는 3년의 이제 소멸시효에 해당이 되겠지만은, 이걸 원인 서류로 해서 만약에 판결문을 받아놨다 그러면은 물론 이럴 경우에는 민사채권 판결문과 똑같이 10년의 이제 소멸시효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똑같이 이제 판결문의 소멸시효인 10년의 이제 소멸시효에 해당이 되겠죠. 자, 이와 같이 그 소멸시효는 뭐 크게 이제 대분류로 보면은 판결문이나 이런 그 법원의 판결문이 있을 경우 또는 공정증서가 있을 경우에는 이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이제 이렇게 이제 알아두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종종
그 재판 과정 중에 채무자가 그 소멸시효를 이제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그 재판 채무자의 변호사가 껴 있을 경우에, 변호사를 예를 들어서 선임을 했을 경우에는 여지없이 소멸시효가 경과가 되게 되면은 소멸시효를 주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자가 이 소멸시효를 관리를 아주 철저하게 잘 해서 소멸시효가 넘어가지 않게끔 채권 관리를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소멸시효가 지난 이후에는 채권 추심하는 그 절차를 밟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것을 주지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채권 추심을 어떻게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채권 추심하는 방법이야 뭐 그 종류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원인별로. 그리고 또 채권의 종류가 뭐냐에 따라서 뭐 상당히 다양한데,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뭐 예를 들어서 압류를 통해서 그 채권 추심을 진행을 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압류를 하려 그러면은 법원에 판결문이 있어야 되는 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판결문이 없으면은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없겠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압류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은 가장 대표적인 게 채무자의 뭐 그 은행 거래 내역이 있다 그러면은 통장 압류가 이제 대표적인 것이 되겠고,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이 있다 그러면은 뭐 부동산 압류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뭐 경매까지 가는 절차가 있겠지만은, 자, 중요한 거는 채무자의 이제 거래 은행을 이제 알아보는 게 가장 중요하겠고, 그리고 또 은행을 압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채무자의 신용 상태를 알아보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채무자의 신용 상태가 뭐 양호하지가 않다 그러면은 의미가 없는 거겠죠. 예를 들어서 뭐 신용 불량인데 은행 압류를 하면 뭐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강제 집행을 하기 전에 그 채무자의 신용이 그 양호한지, 신용 불량인지, 신용 등급은 보통 1등급에서부터 10등급까지는 아니는데, 뭐 9등급, 10등급 정도라 그러면은 이제 통상적으로 신용 불량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 추심을 진행을 하면서 가장 첫 단계가 채무자의 신용 상태를 알아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용 상태가 양호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채무자의 그 금융 거래, 예를 들어서 뭐 거래 은행이 뭐 어디인지, 또는 뭐 대출이 뭐 어느 정도 발생이 되어져 있는지, 뭐 신용카드는 쓰고 있는지, 이런 내용을 이제 파악을 해보는 게 가장 첫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유무 뭐 이런 거를 이제 알아보시는 거 내용, 또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서 뭐 그 적금을 뭐 들고 있다든가 또는 뭐 보험을 뭐 들고 있다든가, 요즘에는 보험도 적금성 보험이 있습니다. 뭐 그래서 보험도 압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뭐 보험을 뭐 들고 있다든가 뭐 이런 것도 이제 알아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채무자의 신용 상태를 알아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근데 이제 채무자의 신용 상태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개인이 이렇게 뭐 개인적으로 알아볼 수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신용정보 회사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알아보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판결문이 나와 있는 상태라든가 공정증서가 있어서 뭐 변제 기일이 그 채무자가 변제를 못하는 상태가 지속이 된다 그러면은 지체 없이 신용정보 회사에 의뢰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채권 추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뢰를 하는 게 올바른 채권 추심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또 채무자가 변제를 못하는 상태가 된다고 했을 때는 채권자가 한둘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채권만 있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그 채권 추심이 이루어질수록 다른 채권자들한테 그 채무자의 자산을 뺏기지 않고 빨리 내 채권을 변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명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채권의 소멸시효와 그 다음에 채권 추심하는 단계, 어떻게 채권 추심을 진행을 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상 최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